2026년 제24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사회복지행정론 제6장 사회복지조직의 기획과 의사결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6장은 크게 두 개의 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절은 기획이 왜 필요하며 기획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기법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절은 의사결정의 모형과 기법인데요. 특히 이 절은 사회복지 정책론에서 정책 결정 모형과 기법, 동일한 내용으로 다뤄지고 있고요. 또 일부 의사결정의 기법들은 사회복지조사론 그리고 지역사회복지론에서도 함께 다뤄지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6장에서 2절을 공부하는 건 아주 수월하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공감 수험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102페이지 출제 경향 그리고 출제 영역 분포 등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7년간 출제된 영역을 보시면 가장 많이 출제가 된 것은 기획의 기법입니다. 자, 기획의 기법이라 하면 뭐 간트 아니면 펄트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많이 출제가 된 것은 거의 비등비등하네요. 기획의 과정, 의사결정 모형이 각각 두 문제, 그리고 의사결정 기법. 이렇게 보면 의사결정 기법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내용은 조사론에서 출제가 되거나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8과목을 합쳐서 의사결정 기법을 살펴보면 출제 비중은 또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 공부를 좀 열심히 해 오시는 분들은 느낄 거예요. 이 내용 어디선가 봤는데 지역사회복지에서 공부했었지. 이거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나왔다. 그죠? 8과목의 내용이 두루두루 좀 겹치는 내용이 있으니까 처음 공부할 때는 이 8과목의 분량이 많아 보이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조금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서 할만하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자, 7년간 출제 분포를 보시면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분포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지요. 매회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22회, 23회에는 각각 두 문제씩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출제가 안 되는 그런 해도 없고 또 갑작스럽게 출제가 많이 되는 해도 없고 늘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절, 기획이 필요한가? 그리고 도대체 기획과 계획은 뭐가 어떻게 다른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제가 또 음영 표시를 여기 해놓지 않겠습니까? 중간중간에 음영 표시가 있다라는 건 상대적으로 출제 빈도가 높다라는 걸 의미하니까 살펴보면서 이 강의를 수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획의 개념이라고 할 때 여기 보면 계획이 아니라 기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우리가 흔히 너 학습 플랜 세웠어? 라고 할 때 PLAN 이거는 우리가 계획이다 라고 합니다. 나 계획서 세웠어.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했어 할 때 그 계획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획이라 하지 않고 이 장에서 기획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면 플랜과는 뭔가 다른 영단어이겠지요. 여기에 ing를 붙일 겁니다. ing. 그런데 이제 오래전 공부했던 영어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이렇게 단모음과 단잠이 끝날 때는 ing를 붙일 때 하나 더 이렇게 붙인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플랜에다가 ing를 붙이는데 영어 단어에서 ing를 붙이는 건 두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진행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하는 명사, 동사를 명사로 만드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플랜에다가 ing를 붙여서 플래닝이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계획이라고 하는 명사가 아니고 계획을 세우는 과정, 계획을 세우는 것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계획을 세운다라는 것은 결과인 계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은 계속 세우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계획은 기획과 좀 달리 계획은 결과론적인 의미가 강하다면 여기 합친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으로서의 의미가 조금 더 강하다. 그래서 계획과 기획
한 글자 차이지만 의미가 큽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두시면 머릿속에 조금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해당 내용이 출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104페이지 기획의 특성에 보면 기획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지향한다. 그러겠죠? 왜냐하면 현재 하고 있으니까 현재 한다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가까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두 번째, 결과의 의미가 아니라 계속적인 과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결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기획이 아니고 계획이었습니다. 과정은 기획이다. 의사결정과 연결이 된다. 우리가 기획을 왜 할 것인가 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공부 계획을 왜 세웁니까? 그죠? 예를 들어 내가 이거를 할까 저거를 할까 잘 모르겠어요. 동일한 시간에 내가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준비하는 게 맞나? 차라리 그 시간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게 더 낫지 않아? 아니면 공공기관 취업을 위해서 NCS를 준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럼 여러분은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 생각을 해보겠지요. 첫 번째, 내가 1급 시험 준비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면 계획 아니고 계획을 세우는 거니까 1급 시험 준비에 대한 기획안을 만들어낼 거예요. 두 번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언제쯤 공무원 시험 공고가 날 것이고 그럼 그거를 역산하면 대략 언제부터는 사회복지 학개론 그리고 영어, 국어 공부 시작해야 된다. 세 번째, NCS라고 하는 공공기관 채용을 위해서는 일단 NCS가 뭔지 기출 동향부터 조금 살펴보고 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그 분야의 역량을 공부해 놓고 시험 준비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를 또 시간 일정을 이렇게 세우고 있겠지요. 자, 그러면 그 시간 일정을 세우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이미 느낍니다. 아, 공무원 시험은 대개 시험 공고가 연초에 나네. 1급 시험은 대개 1월에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1급 시험 공부하면서 사회복지 공무원 공부해도 되겠구나. 이런 의사결정에 도달하겠죠. 그리고 NCS는 공무원 시험이나 1급 시험과는 조금 그 성질이 다르니까 두 개 시험 준비하다가 나중에 도전해 봐야겠다. 특히 공공기관은 많은 경우에 합동으로 시험을 보르니까 A라는 기관 떨어지면 B, B라는 기관 떨어지면 C 이게 아니라 26개 기관 중에 하나를 골라서 시험에 응시해야 되는 이런 또 약간의 두려움이 있다. 내가 지원한 그 영역에 올해 갑자기 눈치 작전이 심해져서 많이 이렇게 지원할 수도 있고 여기는 까다로우니까 아무도 그 합격이 어렵겠지. 근데 오히려 거기는 지원자가 또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쭉 공부하고 준비하고 자료 찾아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 나는 1급 시험을 준비를 해야겠어. 공부 감 잡았다라고 하는 공동체 출판사의 공감, 수험서 공부하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 결심했어. 난 1급 시험에 도전하는 거야. 이렇게 의사결정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의 의미보다는 의사결정을 좀 더 원활하게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어떻게 보면 수단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과 연결된다. 정답입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문제 해결과 연결된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기획을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이 1급 시험 준비를 한다고 해서 합격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NCS 언제 공부해야지 시간 일정표 짠다고 해서 합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죠. 많은 경우에 계획 세우고 기획만 하다가 수포로 또 돌아가는 경우가 있죠. 실행이 담보되지 않으면. 마치 여러분도 이렇게 동영상 강의만 계속 듣고 있으면 합격한다라고 볼 수 없죠. 동영상 강의 내용이 이것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기출문제도 풀이해보고 모르는 개념도 찾아서 한 번 더 학습해보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기획은 의사결정과 관련되지만 문제 해결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다. 자, 다음은 목표지향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뭐지요? 의사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위해서 하니까 그 목표를 중시한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지 그 자체로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기획은 ing가 붙어서 과거 아니고 미래를 지향하고 결과 아니고 과정을 중시하고 기획은 의사결정 챕터랑 같이 있는 것만 봐도
의사결정에 중요하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기획과 계획이 비슷할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개념이다. 그게 바로 기획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기획의 특성은 기획의 개념과 연관지어서 공부를 해두면 머릿속에 조금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기획이 왜 필요하냐?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아무런 학습 계획 없이 준비 과정 없이 바로 영상 강의, 문제풀이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 안배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3교시 과목이 조금 취약하니까 정책론, 법제론을 좀 열심히 공부해야겠어. 그래서 동영상을 매일 듣고 또 반복하고 또 듣고 반복하고 이러다 보니 정책론, 법제론 공부하는데 벌써 2달의 시간이 소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6과목까지 공부하려면 8개월이 소요가 되죠? 그럼 어떡하죠? 내가 지금 6월인데 8개월 뒤면 시험이 끝나 있을 때잖아요. 그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조금 더 분발해야겠다. 내가 적은 시간에 목표 달성을 하려면 동영상 강의를 배속 조절해서 들어야겠다. 아니면 일단 한 번만 듣고 바로 문제 풀고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그때 또 영상 듣고 그리고 시험 임박했을 때 내가 조금 취약한 개념 위주로 한 번 더 이렇게 총 3번 정도 들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이처럼 기획을 하다 보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도 없앨 수 있고 특히 사회복지조직은 정부 지원금이나 보조금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예산 낭비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획의 필요성은 총 6가지로 이제 대변되는데요. 자, 첫 번째 효율성. 우리 이제 효율성 개념 압니다. 1장 행정론 개념 공부했었지요. 그때 여러 가지 가치가 있는데 효과성, 효율성 같이 잘 비교해 두자 했습니다. 효율성은 항상 적은 시간을 들여서 결과를 달성하는 게 좋다. 적은 비용을 들여서 결과를 보이는 게 좋다. 이왕이면 적은 노력을 들여서 결과를 보이는 게 좋다. 이런 게 효율성의 개념입니다. 또 그러다 보면 두 번째, 효과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효과성은 결과로 승부를 하는 것이죠. 기획을 하다 보면 여러분도 1급 시험에 한 발 더 가까워질 것이고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하거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세 번째는 책임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우리는 개인, 민간 영리 조직이 아니라 정부의 보조금,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민간 비영리 조직입니다. 자, 누군가의 기부나 후원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그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다는 점, 또 그 돈으로 의미 있는 사회 변화를 만들어내고 클라이언트의 어려움을 해소했다는 점, 눈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에도 또 기부와 후원이 이루어질 것이고 올해 수준의 정부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또 받을 수 있겠죠. 기관에 따라서는 더 증액,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효과성, 효율성을 보이지 못해서 예산이 삭감되기도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과로서의 보고서뿐만 아니라 과정기록지, 욕구, 사정지, 기획안 이런 서류들을 구비해서 이 모든 것으로 시설평가를 받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책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사회로부터 그래, 비영리 조직이면 잘할 수 있어. 나 여기 기부하겠어. 그리고 국가의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운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획을 하다 보면 그런 예산 낭비라든지 인력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번째 사기 진작은 사회복지사 입장입니다. 여러분이 기획을 한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기획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랬지요. 의사결정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작성한 기획안이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서 채택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 팀에 사회복지사가 5명이 있는데 각각 기획안을 제출했는데 기획안 너무 좋아. 근데 문 선생님이 했던 거하고 김 선생님이 했던 거하고 최 선생님이 했던 거를 적절하게 조금 합치면 진짜 최고의 기획안이 나오겠는걸? 그래요? 저희 잘한 거 맞아요, 선생님? 너무 잘했어.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고 왔구나. 그럼 여러분은 보람,
성취 느끼겠죠. 소진, 번아웃이 찾아올 겨를이 없겠죠. 심지어 그 기획안이 사업기획안이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NGO 등의 공모전에 제출을 했고 그 공모전에서 여러분의 사업기획안이 채택이 되어서 사업비를 받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성취감을 느끼겠습니까? 또 내가 노력한 것이 인정받았다라는 또 그런 마음도 가지게 되겠지요. 여러분의 기획안에 따라서 우리 시설을 개보수할 수도 있고 우리가 봉고차를 한 대 살 수도 있고 혹은 그 조그만 승용차를 한 대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오지 않습니다. 기획안을 제출을 해서 채택이 되어야 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기획을 하다 보면 사회복지사에게는 동기부여, 사기가 높아져서 이 일을 더 오래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자, 5번째는 사회복지 조직이 갖는 목표의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1장에서 공부했지요. 사회복지 조직의 목표는 세우기 쉽지 않습니다. 항상 또 목표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은둔형 외톨이 문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더니 정부는 은둔 말고 고립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둬라. 목표가 변경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그 변화에 맞춰 가야 되죠. 사회복지 조직은 환경의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러면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정부의 운영 방침에 따라서 휙휙휙휙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거기에 몸담고 있는 직원들이나 혹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혼란스럽겠죠. 그런데 우리 기관의 자체적인 이런 기획안을 가지고 있으면 외부 환경이 어떻든 우리 조직의 이건 비전과 미션이니까 우리는 밀어붙일 거야. 환경 변화 중요하지. 그래, 고립 중요하지. 하지만 우리는 은둔에 대해서도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은둔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은둔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매뉴얼을 만들고 가정방문을 찾아가고 문고리 쪽지를 만들고 그들에게 일자리의 기회를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우리는 은둔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최고의 기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획을 하다 보면 목표 달성할 수 있을까?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될까? 잘 모르는데 기획 과정에서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됩니다.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획을 하다 보면 이 사업이 진짜 필요한 거구나라는 걸 담당자가 느끼게 되니까요. 자, 6번째는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성입니다. 자,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느 게 맞는지를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정부에서는 은둔형 외톨이를 줄이라 하는데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이나 이런 걸 보면 은둔보다는 고립감, 즉 외로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어느 게 더 맞는 거야? 잘 모르겠는데 에휴, 뭐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맞지 뭐 은둔을 밀어붙여야지. 근데 우리 지역에는 그렇게 또 은둔형 외톨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그게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획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 기관에는 이런 게 더 맞아. 그러니 A로 결심했어. 즉 감정에 기대어서 결정을 한다거나 그냥 단순한 타인의 조언을 받고 결정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지요. 합리적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한다 하는 점에서 도움이 됩니다. 비합리보다는 합리에 가까운 거지요. 자, 효율성, 효과성, 책임성, 사기, 불확실성 감소, 합리성 높여준다. 이런 키워드 공부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기획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첫 번째 구분하는 기준은 조직의 위계입니다. 자, 우리 앞서 위계라고 하는 거 공부했습니다. 그죠? 제일 위에 누가 있죠? 기관장님 계십니다. 그 밑에 중간관리자 계십니다. 국장님, 부장님 계시고요. 그 밑에 여러 부서의 과장님들 계십니다. 과장님 밑에 팀장님들 계시고요. 그리고 그 팀장님들 밑에 우리 개별 사회복지사들이 이렇게 얼망졸망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 위계를 가지고 있는 조직에서 각각의 구성원들이 세우는 기획의 수준은 다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우리 조직의 연간 계획 이런 거를 혼자 다 세우지는 않을 테니까요. 자,
맨 마지막, 맨 밑에 있는 팀1, 실무자, 나는 매일매일 해나가는 일상 업무에 대해서 기획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보니 우리 지역에 사례 관리를 필요한 사람이 몇 명 있고 그 사람들 내가 가정 방문을 다 가야 돼. 보자, 몇 명이라고? 20명이 초기 상담됐다고? 하루에 20명은 무리. 그러니까 하루에 2가정 정도 가서 일주일 정도 하고, 그리고 또 좀 단순 심층 필요한지 회의 한번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이제 남은 케이스 가정 방문하고, 이렇게 하면 한 열흘에서 12일 정도면 20가정 가정 방문하겠네. 이제 최소한 하루에 2가정은 방문해야겠어.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 게 개인이죠, 개인. 나. 팀장님은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 겁니다. 3명의 우리 팀원들이 담당하는 클라이언트가 몇 명이고, 그러면 문영주 선생님이 20명을 담당하는 것이 맞나?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럼 문영주 선생님이 한 15명으로 좀 줄이고 나머지 선생님들이 2-3명씩 조금 더 추가하자. 왜냐하면 기존 선생님들은 담당하는 클라이언트가 이미 존재하는데 거기에 인원이 늘면 안 될 것이고, 또 새로 오신 선생님은 아직 케이스가 없으니까 케이스를 조금 더 많이 드려야겠다. 이런 걸 의사결정하는 게 팀장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팀의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또 이거를 과정에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운영에 대해서 기획을 합니다. 즉 5년, 10년짜리가 아니라 당장 올해, 이번 달 이런 계획에 관심이 더 많이 가집니다. 그러니까 기획의 수준이 팀장급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과장님이나 부장님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런 세세한 걸 할 수가 없어요. 여러 부서를 총괄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 부서를. 예를 들어 부장님 같으면 이 부서들을 다 총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서와 부서 간의 균형, 조화 이런 거를 좀 살피겠죠. 전체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사례관리팀에서는 사람 중심의 실천 가치, 지역사회 중심의 가치를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맞춤 돌봄 팀에서는 사람 중심보다는 서비스 연계 위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는 상관없이 나에게 이런 서비스 자원이 있으니까 그거를 그냥 연결만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욕구 고려하지 않고 그냥 배분하는 데만 초점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우리 팀의 좀 전반적인 가치가 좀 이질적이네. 좀 간담회를 하던가 무슨 수를 내야겠다. 그래서 부장님은 각 사업들을 조금 할당을 해서 그 둘을 서로 좀 비교를 하면서 사업을 조금 총괄하는 그런 수준의 기획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례관리팀 너무 잘하고 있고 노인 맞춤 돌봄팀에서 조금 사람 중심의 가치, 지역사회 기반의 가치를 실현해서 어르신들이 생활지원사에 의존하지 않고 셀프케어, 자기가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조금 관심을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사례관리팀 옆에서 서포트 좀 해주세요. 이런 게 중간관리자의 기획입니다. 자, 그렇다면 최고 관리자인 센터장님이나 기관장님은 그럼 어떤 기획안을 하느냐? 기관장님이 사례관리 너는 15명 해라, 2명 해라 이렇게 말할 수준은 아닐 거예요. 기관장님은 우리 조직의 장기 기획입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스왓 분석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우리 조직은 도대체 뭘 잘하는 조직인가? 그래서 강점과 약점과 기회, 위기 요인을 찾아서 우리 조직의 비전을 조금 수립해야겠어. 기존에 설정한 비전은 너무 오래전 방식이야. 그래서 지금 트렌드에 맞춰서 좀 해볼까? 과거에는 우리가 사회복지 전문가에 의한 이걸 강조했다면 지금은 당사자주의, 클라이언트 중심 이런 게 강조되니 우리 기관의 비전과 미션을 올해는 새롭게 조금 수립해봐야겠다. 그래서 직원들 워크숍도 좀 가고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향후 5년, 10년 안에는 우리 조직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가장 이렇게 사람 중심의 실천 가치가 잘 지켜지고 있는 그런 기관이 돼야겠다. 이런 결정하는 게 기관장님입니다. 자, 시간에 따라서는 장기, 단기로 구분이 됩니다. 자, 장기라고 하면 상대적인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5년 이상이 장기일 수도 하지만 또 1년 이상을 장기로 보기도 하고요. 하지만 단기라고 한다면 최소 1년 미만의 기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구분을 하자면 장기 기획은 주로 비전, 미션 이런 거 세우는 거가 해당될 것이고 단기 기획은 업무 계획, 사업 계획 이런 게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자, 시간뿐만 아니라 대상에 따라서도 구분이 됩니다. 무엇을 기획하느냐에 따라서, 즉 앞서 스왓 분석 같은 거 했지요. 우리 조직의 발전 전략 이런 기획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 후원 물품이 수박이 들어왔는데 수박을 누구한테 어떻게 배분하면 좋을까와 관련된 거, 이런 거는 운영과 관련된 기획안이 될 것입니다. 자, 쉽게 생각을 하면 전략기획이라고 하는 건 우리 조직의 방향을 설정하는 거고요. 운영기획이라고 하는 건 자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해서 하는 기획이다. 그러면 전략기획은 주로 장기기획에 해당할 것이고 운영기획은 단기기획에 해당하겠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자원기획, 사회복지 행정 조직에서의 자원기획인데요. 자원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시설 자원 등등등. 예를 들어 우리 기관의 재정과 관련된 기획이라 하면 내년도에 사업비, 인건비 얼마나 필요할까? 그거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사업비를 받을 수가 있겠지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보건복지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 기관에 보조금을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거고 이런 직원이 있을 거고 그러니 이런 수준의 보조금과 지원금이 필요합니다. 주세요. 그거에 없으면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기획안을 제출하면 그거를 검토한 후에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 기관에서 하겠다고? 그러면 신청한 것보다 더 줘도 되겠구나. 증액해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런 사업이 왜 필요하지? 요즘 같은 시절에 이거는 안 해도 되는 사업이다. 삭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정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관의 지원금, 보조금 아니면 외부의 기부 후원금 얼마나 모집할 것인가 이런 기획안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시설, 장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윈도우 12 이제 끝나고 이제 윈도우 11을 설치해야 되는데 우리 기관 컴퓨터에는 전부 윈도우 10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 11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너무 오래된 컴퓨터는 11이 또 설치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컴퓨터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예산 편성도 안 해놓았는데 컴퓨터를 살 수는 없죠. 사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때 컴퓨터를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 미리 고려해서 내년도 사업비 편성할 때 컴퓨터 구매 이거 예산에 포함시켜야 되겠다. 또 우리 기관에 빔 프로젝트 있는데 너무 오래되어서 수리비가 더 나와. 내년에 이거 하나 사야 되겠다. 우리 지금 차량 저거 승합차 본 거 언제 됐더라? 15년 됐나? 너무 노후돼서 오르막길 오르면 차가 뒤로 밀릴까 봐 너무 불안해. 무슨 일 생길까? 사고 날까? 걱정이야. 그러니 차 한 대 새로 우리 사야 되겠다. 법인에 요청하자. 이런 시설과 장비에 대한 기획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소비 물자라고 하는 것은 소모품입니다. 소모품. 대표적인 소모품이 프린터에 들어가는 카트리지 아니면 복사 용지 이런 거죠. 그거는 사용하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함부로 쓰다가는 너무 이게 종이 낭비가 심하고 또 카트리지가 너무 빨리 닳는 거예요. 원인이 뭔가 봤더니 우리가 이면지 사용에 조금 관심이 없었구나. 이면지를 좀 제대로 사용해야겠다. 그런 기획을 하는 게 또 여기에 해당합니다. 왜 볼펜을 사놓으면 없어지지? 프로그램 하려고 하면 늘 볼펜 필기구가 모자라. 어떻게 된 거야? 이것도 이제 새로 얼마나 살지 아니면 분실하지 않도록 어떻게 유의할지 이런 거 고민하는 기획입니다. 네 번째는 사회복지 조직에 꼭 있어야 되는 유지해야 되는 대상이죠. 인적 자원. 즉 기존에 있는 직원들 중에서 승진 대상은 누가 있는가? 왜냐하면 승진을 하면 급여가 올라가니까 고려해줘야지요.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되고요. 내년에 육아휴직 가려고 하거나 출산휴가 예정되어 있는 사람은 없는가? 그렇다면 대체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 거 미리 고려해야 될 것이고 내년에 급여 얼마나 인상할 것인가? 수당 얼마나 줄 것인가? 직원 몇 명 뽑을 것인가? 이런 것도 사전에 기획하에 이루어집니다. 갑자기 그냥 직원 한 명 더 뽑을까?
충동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미리 사업기획안에 들어가 있고 보조금 신청을 할 때 그 직원을 뽑을 수 있는 것이지 갑자기 우리 마음대로 뽑았다가 해고했다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자, 두 번째는 프로젝트 기획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기관이 한번 매뉴얼을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시설평가 받고 뭐하고 너무 바빠서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위수탁 또 끝났고 앞으로 5년 동안 우리가 이 사업을 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으니 내년에는 이런 새로운 사업 한번 시도해보자. 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위해서 지역사회 네트워크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가 그거를 주도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공동모금회의 성과 확산형 3년짜리 프로그램 기획안 한번 제출해보자. 이런 게 프로젝트 기획입니다. 그 외에 세 번째 개인 기획은 개인 사회복지사마다 어떤 경력 개발을 할지 이런 거를 기획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년에는 내가 포토샵 관련된 자격증을 좀 취득해서 홍보지 이런 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 봐야겠다. 나는 내년에 글쓰기 과정에 조금 참여해서 우리가 그동안 세웠던 이런 기획안들 그리고 사업 보고서들 이런 거 다 묶어서 책으로 한번 출판해 봐야겠다. 이런 게 개인이 할 수 있는 기획 수준입니다. 자, 이런 기획은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중요합니다. 그죠? 중요. 왜 중요하냐면 중간에 여기 5번 여기서 학생들의 함정 많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항상 뭐든지 제일 먼저 목표를 세우죠.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할 만큼 우리 기관이 자원을 가지고 있나? 왜냐하면 자원이 조금밖에 없으면 목표를 수정해야 될 것이죠. 또 자원이 많다면 또 목표를 더 수준을 높여야 되니까요. 우리가 이 정도 자원이 있네? 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뭘 하면 좋을까? 예를 들면 대안을, 기획안을, 아이디어를 하나만 가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1안, 2안, 3안, 3개 정도를 기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의 장단점을 예측하는 거죠. 1번 기획안대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2번은 어떨까? 3은 어떨까? 각각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나? 결심했어. 나는 2번 기획안으로 해야 되겠어. 그럼 여러분은 2번 기획안으로 최종 결정하죠. 그래서 여기에 결정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냥 놓고 보면 결정은 맨 마지막에 할 것 같잖아요. 그죠? 기획은 의사결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결정이 맨 마지막일 것 같지만 아니문이다. 여기입니다. 그죠? 여러 가지의 각 대안을 골고루 검토하면 바로 결정해야 됩니다. 2번을 결정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 2번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또 세부적으로 세우게 되겠죠. 그래서 1주차에는 뭐하고 2주차에는 뭐하고 3월에는 뭐하고 4월에는 뭐하고 그래서 더 구체적인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하지만 항상 이게 우리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랬어요. 결과보다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수정할 여지를 남겨둬야 되죠. 근데 검토해보니 아무런 돌발 상황도 없었고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그럼 그냥 원래 기획안 그대로 쭉 밀고 가면 되죠. 그래서 변화를 위해서 개방성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획안은 한번 만들었다고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하다 보면 항상 예외적인 상황,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언제든지 이를 수정하고 변경할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 융통성, 개방성이 필요하다. 딱딱하게 우리는 이렇게 결정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가 아닌 거예요. 자, 순서 섞어 놓으면 문제 푸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결정, 이 단계를 학생들이 많이 틀려요. 여러분이 나 지금 1급 시험 합격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 어떤 자원이 있나? 공감 수험서가 있나? 기출문제집이 있나? 보자. 나 1급 시험 공부하려면 기출문제를 먼저 푸는 거, 영상 강의를 보는 거, 수험서를 먼저 학습하는 거. 어느 게 더 낫지? 각각의 장단점을 결과 예측. 결심했어. 나 동영상 보기로 했어. 자, 그러면 동영상 중에서 어떤 과목을 먼저 볼까? 구체적으로 계획 세웠어. 근데 동영상 보다 보니까 지루해. 안 되겠어. 다른 과목으로 바꿔야겠어. 그래서 다른 과목 동영상 보고. 이런 게 흔히 일어나는 기획의 과정입니다. 어렵지 않죠? 계획 결정, 결심했어. 그리고 날 때 구체적인 계획 프로그램의 수립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기획의 내용들이 어쩌면 여러분이 뭐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라든지 이런 데 조금씩 들어봐서 또 실무를 해봤다면, 과제를 해봤다면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구나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자, 6번째, 기획의 기법인데요.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것은 간트 차트입니다. 막대도표로 표시하는 거죠. 이때 막대도표에는 가로 그리고 세로에 뭐를 이렇게 기재하는가가 조금 이제 달라집니다. 수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110페이지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여기 아래쪽에 보니까 지역사회 체계 구축, 청년 자립 역량 강화, 청년 주도 공동체 만들기 이런 사업이 있죠.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가 여기에 들어간다. 그죠? 가로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1월, 2월, 3월, 4월, 5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 숫자죠. 꼭 한 달 단위일 필요는 없습니다. 장기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한 달 단위이겠지만 단기 프로젝트, 한 달짜리 프로그램 같으면은 여기가 1주차, 여기가 2주차, 여기가 3주차 이렇게 될 것이고 한 달도 아니야. 열흘짜리 프로그램이다. 그럼 여기가 1일, 2일, 3일, 4일 이렇게 되는 거죠. 어찌됐든 세로행에는 사업 들어가고 가로행에는 시간이 들어간다. 요게 간트 혹은 시간별 활동 계획 도표의 대표적인 특성이다. 그리고 이런 이렇게 작성하는 방식을 볼 때 보니 여기 첫 번째 줄에 있는 사업과 두 번째 줄에 있는 사업 간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가 없죠. 줄이 딱딱 구분되어 있으니까 간트 도표가 다 편리하고 좋기는 한데 사업과 사업 간의 관련성을 보기에는 조금 어렵구나 라는 거, 요 정도 알면 간트 차트 시험 문제 다 푸실 수 있습니다. 자, 특징이 뭐였죠? 막대도표로 나타낸다. 첫 번째, 왼쪽에 사업, 오른쪽에 시간 쓴다. 두 번째, 사업과 사업, 업무와 업무 간의 관련성은 보기가 어렵다. 이 정도 공부해 두시면 간트 자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의 이 표 요거를 하나 머릿속에 딱 기억해 놓으면 공부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법은 프로그램 평가 검토입니다. 자,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검토하겠다라는 의미일 텐데요. 자, 평가하는 건 주로 언제 하죠? 중간 모니터링 목적이 아니라면 대부분 프로그램이 끝날 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평가는 우리가 원했던 목표를 달성했는가, 적은 예상으로 달성했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프로그램의 목표는 뭐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단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수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정에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거꾸로 넘어오는 게 펄트 기법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것들 간에 순서대로 연결을 합니다. 뭐를 하고 나면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하고 나면 뭐를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그 각각의 이렇게 선들, 여기 이렇게 전부 이제 화살표들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느냐. 그렇다면 일단 여러분 1급시험 합격을 해야 돼요. 합격을 하려면 일단 기출문제라는 걸 풀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 기출문제 풀이가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것은 기출문제집이 있어야죠. 그죠? 그리고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기출문제를 풀 수는 없잖아요. 일단 영상 강의를 들어야 되겠네요. 영상을 들으려고 했더니 책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수험서를 구입해야 되겠네요. 수험서를 사서 영상을 듣고 기출문제를 풀고 합격한다. 이것만 또 있는 건 아니에요. 또 내가 취약한 과목에 대해서는 오답 노트도 만들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과업과 과업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느냐. 공동체 출판사에 책 주문하면 거의 주말 아니면 하루 만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1일이 소요되겠죠. 영상 강의 8과목 보는데 시간 어느 정도 소요되는가 봤더니 내가 다른 거 하면서 해야 되니까 3개월 정도 걸려요. 3개월. 그럼 기출문제를 풀이하는 건 최근 나는 몇 회차 공부할 것이냐. 뭐 한 3개년 차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한 일주일 정도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시간을 안배합니다. 또 여기에 있는 것도 하나하나 시간을 다 쓰겠죠. 그러고 나면 최초 시작 전부터 마지막에 오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가 소요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올 때는 1일 더하기 여기 3개월이니까 60일 더하기 1주 7일. 그러면 68일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오는 데는. 또 이 밑에도 어떤 시간이 소요되겠죠. 이렇게 오는 데는 80일이 소요가 된다 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목표 달성을 하는 데는 최소 80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죠. 위의 길보다 아래 길이 더 오래 걸리니까 이런 거를 임계 경로, 프로그램 끝나는 것과 시작하는 것 그 사이에 가장 많이 시간이 필요한 경로, 그리고 그거는 최소한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110페이지에 프로그램 평가 검토, 즉 펄트라고 하는 것은 최종 목적지, 즉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지점에서 시작해서 역으로 오면서 어떤 활동, 어떤 과업이 필요한가 역방향으로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각각을 하는데 시간 얼마나 소요되는가 시간 썼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최소 확보해야 되는 시간 임계 경로, 111페이지에는 임계 경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름하여 펄트였습니다. 자, 다음은 월별 활동 계획 카드입니다. 월별로 카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카드는 나열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가 전부 구멍이 뚫려 있어요. 구멍 뻥뻥뻥. 그리고 9월달 카드 위에 8월, 8월 위에 7월, 7월 위에 6월. 그래서 이 카드를 전부 겹칩니다. 그리고 구멍에다가 고리를 샥 달면 하나의 고리가 나오죠. 여러분이 예전에 영어 단어장 공부했던 것처럼 월별 활동 계획 카드는 월 단위로 세운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업무는 한 달 안에 끝나지 않는 것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6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7월 중순까지 가는 이런 경우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것은 7월에도 하고 8월에도 하고 2달 동안 내내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자, 월별 활동 계획 카드가 월별로 기록한다는 특징은 가지고 있지만 간트 도표처럼 각각의 관련성을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거. 그게 월별 활동 계획 카드의 단점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기획 기법 섞어놓고 공통점 고르시오 하면 여러분은 간트하고 월별 활동 계획, 다른 말로 쉐드유 그래프라고 하는데 그 둘의 공통점 찾아내시면 됩니다. 관련성 알기가 어렵다라고요. 자, 이렇게 이제 기획의 내용들을 살펴봤고 이제 네 번째 이제 방침 관리 기획은 첫 글자만 땁니다. PDCA. 일단 계획 세웠으면 주저하지 말고 일단 해라. do it. 하시오. 하다 보면 체크. 이제 뭐 문제가 없는지 혹은 잘하고 있는 건지 검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검토 결과 그거로 최종 활동을 이어가면 됩니다. 요게 PDCA 방침 관리 기획입니다. 보통은 계획 세우고 이것저것 고민하는데 그러는 사이 사회 문제가 더 심해져 있거나 경쟁 업체에서 이거를 먼저 우리보다 하고 있으니 계획 세웠으면 일단 베타 버전이라도 한번 해봐라 하는 게 여기선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획이 끝나고요. 다음은 의사결정 모형입니다. 정책 결정 모형하고 내용이 겹치니까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 인간은 합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죠. 동물과 다르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자료를 검토한다. 모든 정보를 검토해서 각각의 장단점을 다 따져가지고 의사결정하면 된다. 그래서 최소 한 100가지의 아이디어를 모아야 된다. 이런 게 합리 모형입니다. 얼마나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그래도 아이디어가 많다, 이성적 동물이다 하지만 과연 100개 가능할까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로 수정하자. 그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만큼 만족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를 합리 모형이 아니라 앞에 단어가 붙었지요. 제한적이라고. 100개 무리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3개, 4개 이 정도만 해도 잘한 거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만족한다. 그냥 모든 대안하지 말고 그냥 기존의 거 조금 수정 보완해가지고 몇 개 만들고 그거 업그레이드하고 이러면 한 3개, 4개 나오겠네요. 그 3개, 4개 비교합시다. 이런 게 만족 모형입니다. 점증 모형은 그것도 무리입니다. 3, 4개 언제 합니까? 그냥 작년에 했던 거, 기존에 해오던 거 그거를 조금 수정 보완해서 향상된 형태로 합시다. 이렇게 여러 개 고려하지 맙시다. 시간 없습니다. 하는 게 점증 모형이에요. 계단식으로 기존의 거 조금 수정 보완해서 업그레이드, 내년에 또 수정 보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 점증 모형에서는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한계가 있네요.
보수적이라는 특징이 있을 거예요. 합리 모형은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이다라는 특징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절충안, 섞는 거죠. 혼합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의 장점만 섞어놓은 겁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 모형 좋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점증 모형 좋아. 두 개를 섞어보자. 그래서 큰 틀은 합리 모형을 따르고 그 과정의 결정은 점증 모형을 따르는 게 바로 혼합, 믹스된 모형입니다. 다섯 번째 최적 모형은 우리가 합리적인 인간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초합리적인 것도 필요할 수도 있어. 그냥 왠지 모를 끌림이 우리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적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을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과, 성과를 많이 내는 거다. 그래서 합리, 초합리 모두 포괄해야 되고 양적, 질적 분석 다 해야 된다 하는 게 최적 모형입니다. 여섯 번째 쓰레기통 모형은 쓰레기통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이 안에는. 근데 그 안에 거가 다 뒤섞여 있죠. 쓰레기통 안에는. 그것처럼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연하게 일어난다. 우연히. 여러 가지가 뒤죽박죽 섞여서 예측하지 못한 무질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근데 그 무질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름대로 질서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넣으면 무거운 거는 밑에, 가벼운 거는 위에 이렇게 되겠죠. 중량의 무게감 때문에. 그래서 쓰레기통 모형에서의 시험은 항상 우연이라는 단어가 문제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연이라면 바로 아하, 쓰레기통 모형이구나. 이렇게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정책론에서도 다뤄지게 될 거예요. 이런 의사결정의 방법을 어떤 기준, 근거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직관, 나는 감정에 기대어 나의 육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거에 기반을 두어서 의사결정하는 방식이 직관적입니다. 두 번째는 안 돼. 정부 지원금이니까 합리적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자료 찾아야 돼. 지식 살펴봐야 돼. 과거의 우리의 경험치 조사해 봐야 돼. 하는 게 판단적 의사결정입니다. 세 번째 문제 해결정은 안 돼. 경험 지식도 한계가 있어. 욕구조사부터 해야 돼. 일단 설문지 만들고 자료 수집해가지고 SPSS로 분석을 해서 거기서 나온 데이터하고 인터뷰하고 면접 말고 관찰하고 그거 질적 분석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결정해야 돼. 그게 문제 해결적 의사결정입니다. 사회복지조사론 시간에 배운 걸 가지고 이제 활용하는 방식은 여기 3번에 해당하는 방식이겠지요. 물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정형적 의사결정은 미리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의사결정할지를 정해놓은 것. 그게 정형적 의사결정이고요. 어떤 기준으로 할지 정해놓지 않고 의사결정을 하는 건 비정형적 의사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사결정 방법까지 이제 공부를 다 했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의사결정의 기법입니다. 자, 다시 음영 표시가 나타났죠? 이 말은 시험에 자주 출제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두 가지 구분하는 거 잘 아셔야 되는데요. 의사결정 나무 분석인지 대안선택 흐름 도표인지. 자, 그림을 보시면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나무 분석은 나무를 한 그루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나무. 나무에는 나무 가지들이 존재합니다. 그죠? 그리고 어느 가지만 있어서는 안 되고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가능성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나무까지는 어떻고, 두 번째 가지는 어떻고, 세 번째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게 의사결정 나무 분석이에요. 제가 여기에 정부 지원금 삭감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줄어들어요. 이제 삭감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1번 나무까지, 2번 나무까지, 3번 나무까지 세 가지 경우의 수로 대안을 세웁니다. 첫 번째, 우리 기관의 인원을 줄여야겠다. 인건비를 줄이자. 1안. 두 번째, 우리 프로그램 중에 유료로 할 수 있는 거는 클라이언트의 자부담, 비용을 좀 부담시켜서 유료로 하자. 세 번째, 새로운 후원기관을 발굴하자.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인원을 감축한다고 우리 호흡을 맞춘 이 직원을 그만두게 하는 거 좀 무리이지. 그리고 직원이 없으면 사업을 계속 이어가기가 어려워. 그 사람이 그 일을 제일 잘해. 하지만 가장 쉽게 줄일 수 있는 건
인건비야. 연간 몇 천만 원을 줄일 수 있잖아. 우리가 몇 천만 원의 후원 받을 수 있어? 클라이언트한테 비용을 받아서 몇 천만 원 모을 수 있어? 불가능해. 그러니까 가장 빠른 방법은 인원 감축이야. 아니야. 이용료를 인상하자. 우리가 구매력이 있는 클라이언트도 우리 기관을 이용하고 있어. 그 어르신들, 장애인분들께 도움을 요청하며 우리 기관의 상황을 설명하면 아마 이용료를 조금 받는 거나 인상을 하는 거에 동의를 해주실 거야. 아니지, 우리가 명색이 비영리 기관인데 너무 유료화 된다. 문화센터랑 뭐가 다르냐라고 비난도 있을지 않을까? 글쎄, 그럴 수도 있겠네. 세 번째, 새로운 후원처를 발굴하자. 할 수만 있다면 너무 좋지.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데 새롭게 후원을 해주실 사장님들이 계실까?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자원을 동원하는 기관이잖아. 그러니까 자원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또 뜻있는 사장님들 만날 수 있을 것이야. 그래, 세 개 중에서 생각해보니까 신규 후원처 발굴, 이게 제일 나은 아니구나. 결심했어. 3번으로 가자. 이런 게 의사결정 나무 분석입니다. 나무에 여러 가지 가지가 있는 것처럼 각각을 하나씩 하나씩 검토한 이후에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느 게 옳다 틀렸다 말할 수는 없지만 가장 우리 기관에 부합하는 걸로 결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대안선택 흐름 도표입니다. 선택이 있습니다. 선택. 예를 들어 지금 119페이지에 보면 경찰이 어떤 청소년을 체포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청소년을 지방법원에서 검토를 하겠죠. 예를 들면 품행장애, 컨덕 디스오더와 같은 정신질환이 의심이 되는가? 예. 그러면 일단 정신건강의학과에 검사를 의뢰해서 각종 검사를 토대로 판단을 해보자. 검사를 실시했어요. 그럼 그 컨덕 디스오더, 품행장애가 입원이 필요한 정도인가? 예. 아주 증세가 심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정신과 폐쇄병동, 안정병동에 입원을 한다. 증상이 있긴 하지만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정신건강의학과에 외래치료 오라고 하면 되겠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정신질환이 전혀 의심되지 않아요. 반성의 기미도 없어요. 그러면 6호 처분이 나을까 7호 처분이 나을까 이렇게 해서 때로는 치료를 이제 간 명령 받기도 하고 사회봉사 명령 받기도 하고 소년원 보호관찰소 이렇게 가기도 하겠지요. 자, 대안 선택 흐름 도표는 정답이 있는 거예요. 해당 사항이 있는가? 예스. 해당 사항이 없다. 노. 예를 들면 검사 결과 입원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결정이 나는 거지. 만약에 입원을 하면 어떻고 입원을 안 하면 어떻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는데 이 사람을 사형을 하면 어떻고 무기징역을 하면 어떻고 훈방 조치하면 어떻고 각각의 다 장담돈자 그냥 훈방 이렇게 다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형량을 보면 이 사람은 무기징역, 형상을 보면 이 사람은 훈방 조치 이렇게 다 결정하는 게 있기 때문에 선택 예스냐 노냐 그거에 따라서 노다 그러면 또 밑에서 다시 또 예스 노 어느 거냐 또 예스 노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 최종 도착하는 이 지점이 우리가 의사결정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의사결정할 때 여러분이 기관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직원 줄이겠습니까? 아니면 요금 올리겠습니까? 아니면 신규 후원처 발굴하겠습니까? 최고 관리자는 의사결정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기관 사정에 따라서 yes, no, yes, no 이런 설문을 쭉 이어가는 방식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집단 의사결정입니다. 혼자서 결정하는 거 조금 부담 있죠? 자, 여러분이 신규 후원처 발굴이라고 결정했다 해봐요. 과연 밑에 부장님, 팀장님, 과장님이 그거를 이행할까요? 전 직원의 동의 없이 기관장의 일방적인 결정은 한계를 내포합니다. 그래서 집단 수준의 의사결정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되는데요. 다 배웠던 내용이죠. 조사론에도 등장했고 지역사회복지로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사회복지행정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챕터에서도 이 내용은 다룰 것입니다. 첫 번째 델파이는 될 때까지 델파이, 뭐가 될 때까지 합의, 모든 구성원이 합의에 이룰 때까지 설문지 보냈다가 회수하고 또 설문지 보냈다가 회수하고 이거 몇 번 할 때마다 의견이 합의에 도달합니다. 합의에 도달한 이유는 첫 번째 설문지는 그냥 1, 2, 3, 4, 5 체크만 되어 있는데 보냈다가 다시 받은 설문지에는 1번 문항에 당신은 몇 점이라고 응답했고 다른 사람들의 평균은 몇 점입니다. 수정하셔도 좋고 수정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남들의 값이 보여져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설문지를 받았을 때는
나 혼자 생각이 너무 특이했나? 수정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요거 몇 번 하고 나면 하나의 답으로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델파이는 될 때까지 델파이라고 기억해 주세요. 명목 집단은 명목 변수 같은 거예요. 이름만 붙인 집단이다. 원래 집단은 활발한 상호작용을 해야 합니다. 근데 집단임에도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않다. 왜냐하면 집단으로 모여져 있으면 사람들은 특정인의 후광 효과 때문에 그 사람의 의견에 찬성, 동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명목 집단은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가 종이 한 장 나눠드릴 테니까 각자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써내시면 됩니다. 우리 반장 선거 같은 거 할 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칠판에다가 발을 정자 이렇게 써가면서 어떤 후보가 이번에 반장으로 선출되었는가 이런 거 명목 집단입니다. 아니면 손을 들어서 발표해 주십시오. 1번 후보 지지하면 손 드세요. 2번 후보 지지하면 손 드세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활발한 상호작용이 없으니 초점 집단 기법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초점 집단 기법은 활발한 상호작용이 있으니까요. 저는 1번 후보를 지지합니다. 어떤 이유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1번 후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번 후보는 절대 반장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2번 후보가 더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초점 집단 기법이라는 거죠. 세 번째 동의 달력은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안건이 한두 개면 괜찮아요. 근데 결정해야 되는 게 한 30개 안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이렇게 쭉 안건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럼 1번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그럼 나는 1번 의견 찬성, 2번 의견 반대, 3번은 찬성, 4번도 찬성, 5번은 반대. 이게 첫 번째 문영주의 설문지일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김영주의 설문지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 그 사람은 나도 1번 찬성해, 나도 2번 반대해, 나도 찬성, 반대, 난 이거는 찬성.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의 데이터를 쌓아갑니다. 그럼 전체 응답자 중에 1번 의견은 몇 %가 찬성했고 2번은 몇 %가 반대했어요. 대다수가 반대, 찬성이에요. 그럼 이거는 회의할 필요도 없죠. 거의 이미 여기서 결정 났으니까요. 근데 한 20번 정도 설문은 찬성하는 사람이 60%, 반대하는 사람도 40%나 돼요. 이건 조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죠. 회의석상에서는 그런 것만 가지고 회의를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서면으로 회의를 하는 게 동의 달력입니다.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의에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브레인스토밍은 폭풍이 휘몰아치듯이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모은다. 자, 양이 중요하다입니다. 질은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이 의견을 냈을 때 이렇다 저렇다 토달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조별과제 하는데 야 우리 아이디어 어때? 나 아동 청소년 프로그램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야 무슨 소리 하냐. 학령인구 급감인데 무슨 아동. 노인복지 프로그램 해야지. 그러면 이 아동이라는 아이디어를 낸 사람만 입을 다무는 게 아니고요. 다른 조원들도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아 아이디어 내면 저렇게 공개적으로 망신, 저격당할 수 있구나. 그냥 말 안 하고 난 그냥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회의가 원활하지 않겠죠. 근데 좋든 안 좋든 간에 아동 너무 좋은 아이디어. 야 역시 아이디어 뱅크 좋아. 그러면 그 친구도 동기부여가 될 것이고 그 팀에 있는 다른 조원들도 그러면 아동에서 조금 연장해서 청소년은 어때? 청소년도 너무 좋지. 야 진짜 아이디어 좋다. 우리 다 모아보자. 분위기가 생동감이 넘치죠.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면 그중에 결정할 만한 것도 있다. 브레인스토밍은 질보다 양입니다. 변증법적은 찬성, 반대, 또다시 또 반박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이 의견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어쩌고저쩌고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어쩌고저쩌고입니다. 그럼 첫 번째 이 사람도 의견을 조금 조율해서 다음 그러면 그건 이렇게 수정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저도 이걸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정반합 이런 식으로 계단을 쌓아 올라가는 형태로 토의가 이루어지면서 빌드업 하는 방식이 변증법적 토의입니다. 자, 이렇게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기획과 관련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은 많지 않고 또 출제도 많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또 다른 과목에서 다뤄지지 않는 간트, 펄트 이런 내용이라든지 스키드모어의 기획
과정에서 그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시간을 조금 할애를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장 7장 리더십 이론과 조직 문화에서 다시 만나고요. 이번 강의는 이렇게 마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